자, 봅시다. 24쪽 수사법과 문체입니다. 일단 보면 비유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 비유법 중에 직유와 은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의인과 화류, 의성과 의태, 대유법,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중의, 분유, 우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비유법 중에서 직유, 은유, 의인, 화류, 의성, 의태, 굳이 하면 대유법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보는 편이죠. 자, 첫 번째 직유와 은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볼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름답다. 자, 이렇게 나왔다라면 이거 표현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직서적 표현이야. 직설적 또는 직서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자세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비유할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뭐처럼? 꾀꼬리처럼? 알았어. 처럼 아름답다 이랬으니까 처럼이라는 뭘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까?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알겠죠? 되게 예쁘신가 봐요. 전화를 할 때 여보세요 하면 막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실제로 만나면은 목소리만 들읍시다 서로 막 이런 경우.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군대 있을 때 선임 중에 하나가 군대도 통신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본부에 있었으니까 뭐라면 아침마다 회로 점검을 해요. 전화로 6번 여기 해병사령부입니다. 6번 통화 괜찮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럼 저쪽 하사관들이고 또 군무원들이니까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맨날 남자들끼리 통신보안 이렇게 하다가 네 얼마나 좋아. 목소리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하나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병장 말에. 그래서 어딜 갔냐면 이제 휴가 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휴가 복귀할 때 와가지고 막 승질을 내더라고. 느낌이 오잖아 이러면. 그다음부터 전화 안 하더라고. 목소리 굉장히 예뻤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전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이왕이면 목소리 괜찮은 사람들이 상담하는 게 낫잖아요 사실상. 예를 들면 걸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막 이러면은 전화하기 싫을 것 같아. 그래서 고객센터 보면 목소리들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다 비슷해요 목소리들이. 언제부터 사랑했다고 맨날 사랑한대. 자 갈까요? 첫 번째 직유법과 은유법 중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면 직유, 암시적으로 드러나면 은유입니다. 직유법 마치, 흡사, 같이처럼, 양, 듯 밑줄 치시고요. 마치, 흡사, 같이처럼, 양, 듯 표현 사용해서 원관념의 표면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 구름에 달 가득 그랬습니다. 구름 동그라미 치시고요. 구름에 달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득 가는 나그네 세모 치고. 원관념이 뭐죠 여러분들?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구름에 달 가득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일까요? 구름에 달이 가듯이 가는 나그네니까 어떻게 좀 바쁜 나그네일까요? 여유로운 나그네일까요? 왜요? 구름에 달이 가듯이 가니까 천천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그네가 어딘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다? 여유롭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산어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흐뭇한 달빛에 숨었다. 그러면 메밀밭이 어떻습니까? 소금을 뿌린 듯이죠. 여러분 소금이 어떻습니까? 뿌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작은 것들이 하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 메밀밭 모습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얀색의 작은 꽃이 여기저기 계속 피어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원관념은 뭡니까? 꽃이 어떻게 생겼대요? 누나같이 생겼대요. 꽃이 못생겼나? 꽃이 안 예쁜가? 예쁜가?
근데 이건 좀 아셔야 돼요. 남동생이 있는 집에서는요, 대체적으로 남동생이 누나를 아주 그냥 무시합니다. 남동생이 없는 사람들은 너 누나 있어서 좋겠다 그럽니다. 그럼 남동생한테 한 말 해야죠. 네가 살아 그냥 우리 누나랑. 누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남동생이 있으면은 없는 애는 친구한테 좋겠다 넌 남동생이 있어서 막 이러죠. 그때 한마디 하죠. 데리고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님처럼 생겨서 정답고 포근하다 이런 뜻이겠죠.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다. 원관념은 길입니다. 보조관념은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길은 어떤 길일까요? 구불구불한 길일까요? 곱게 뻗어진 길일까요?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왜?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잖아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은유법입니다. 직유법처럼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표면에 직접 나타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 원관념 A는 B이다. 미주 지시고요. A는 B이다. A의 B의 형태 미주 지시고요. 여러분들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의 역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역사의 능선. 역사의 능선. 그럼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험난한 역사입니다. 능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포병인 사람들은 능선을 정확히 알아요. 산을 보면 어떻게 포를 쏠 때 저쪽 요 산에서 저쪽 산 꼭대기 있는 거 있죠? 그곳이 능선입니다. 그럼 가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역사가 힘든 역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이 뭐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은총의 돌층계. 은총이 원관념이고 뭐가 되니까 돌층계가 보조관념. 섭리가 원관념, 자갈볕이 보조관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표현법을 한번 물어본다라면 은총이 뭐가 되는 거죠? 돌계단. 또 돌층기. 섭리의 표현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미리 좀 알아둡시다. 은총과 섭리가 돌층계와 자갈밭이 되는 거죠. 은총과 섭리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추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추상과 구체 구분하는 방법 얘기해 줬습니다. 추상과 구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오감으로 확인이 안 되면 추상이죠. 그 오감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걸 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구체화 시켜버린 겁니다. 자갈밭이나 돌층계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 뭐 시켰다? 구체화 또는 시켰다. 요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의인법과 화류법입니다. 의인법 밑줄 원관념은 무생물, 보조관념은 사람. 그래서 우리 뭐 할 때는 학생 때 배울 때는 뭐가 됩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뭐처럼 만드는 거? 사람처럼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의인법. 화류법은요? 생명이 없는 거에 뭘 불어넣는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런데 화류와 의인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겹쳐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인인가요? 화류인가요? 둘 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생명이 없는 게 생명이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도 사람 웃으면서 뛰어가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겹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됐죠? 자, 하나 볼까요? 바다요. 바다 동그라미 칠까요? 바다요. 날이면 날마다 속삭인다. 속삭인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바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나왔어? 속삭인대요. 사람처럼 하고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입니다. 너의 수다스러운 이야기에 지쳐 해안선의 바위는 베토벤처럼 귀가 멀었다. 사실은 바다라는 것도 뭡니까? 무생물로도 볼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무생물입니다. 자, 다시 잣나무들만이 미치고 대장부의 기세로. 그러면 대장부의 기세는 사람이 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이거에 뭐했다?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 의. 화류. 원관념은 무생물, 보조관념은 생물인 경우로 사이비 진술. 쭉 보실까요?
과학적 진실이나 상식이 어긋나면서도 시적 진실을 표현하는 진술 방식으로 가진술이라고도 한다.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의인법의 예도 뭐로 볼 수 있습니까? 화류법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바다가 뭐처럼? 무생물이 생명력을 가진 거잖아요. 나무가 무생물이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내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청산이 뭐 한 겁니까? 기칠 치고 있죠. 돼지가 뭐 하고 있습니까? 꿈틀거리고 있죠. 나비가 뭐 하고 나무가 뭐 꼬리가 달렸죠. 바다가 성나 있죠. 산맥이 연모는 뭡니까? 사랑하면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범위를 보면 화류법이라는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의인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의성어와 의태어는 한마디로 뭡니까?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겁니다. 음성상징어.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이런 것들. 저 골물이 촤촤. 목마른 하늘이 있고 방에 울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 이게 바로 귓전에 철렁거리는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성법이고요. 의태는 모양이나 형태를 흉내낸 말. 여기는 해는 오른에 둥실둥실 이런 것들. 둥실둥실 두둥실 떠가는 모양. 대유법 발표 치시고요. 대유법은 뭐의 약자입니까? 대표해서 비유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대유법입니다. 대표해서 비유한다. 제유법이란 것은 밑줄. 그 하나의 대상에 속한 종류 중에서 하나를 갖고 전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유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작은 속성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제유법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 필요하죠. 그러면 음식 종류 안에는 빵, 밥, 고기, 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음식 전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유법, 더 넓은 범위에서는 대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이 꼬인다 가을 리가 있겠습니까? 새 노래는 공짜로 듣겠습니다. 새 노래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자연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새 노래, 바람소리, 태양이 뭐 있는데 새 노래를 자연에서 듣겠다. 그럼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환유법, 밑줄 칠까요? 사물이나 대상의 속성 또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물을 통해 표현하는 법.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보세요. 왕관을 물려받은 거죠. 여러분 왕관 누가 써요?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연관성이 있어서. 양복쟁이들이 몰려왔다. 지금은 이런 말 안 하는데 이거 언제? 일제강점기에 양복은 누가 입었습니까? 지식인들만 입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양복을 입거나 교복만 입었죠. 그 까만 망토 같은 교복. 그건 누가 입어? 엘리트 계층만 입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전부 뭘 입었습니까? 후질구레한 옷을 입거나 아니면 한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양복은 누굴 얘기한다? 엘리트들이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양복하면은 그 70년대는 양복 누굽니까? 화이트 칼라 이랬잖아요. 그때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 비친 흰 옷자락이, 흰 옷자락은 뭡니까 여러분들?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민족, 백이 민족. 이런 게 환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법 중에서 이 비유법들이 있죠. 비유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24쪽 왼쪽에 썸포인트 한번 보세요. 비유의 원리는 유사성 원리 동그라미, 인접성 원리 동그라미. 그래서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비유성은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유사한 원리를 갖고 있고 인접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중의법. 하나의 말을 가지고 밑줄, 하나의 말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중의적 표현. 근데 이 중의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수능에서는 중의법을 몰라도 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죠. 근데 공무원 시험 볼 땐 그런 게 없잖아요. 바로 작품에 나오니까 중의적 작품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거 황진이 작품 중에서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에 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그냥 겉으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흐르는 물이 가면서 뭐 자랑하나 봐. 그래서 너 저 물 한번 가면 못 오니까
밝은 달이 어떻게 산 위에 떴으니 물도 쉬어가라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 벽기수는 누가 되는 겁니까? 왕족 중에 누굽니다. 명월 이건 누굽니까? 황진이가 기생으로 있을 때 기생의 이름이 명월이었습니다. 그럼 명월은 누굴 상징하고요? 황진이. 벽계수는 누구? 왕족 중에 누구죠? 그럼 이걸 다시 보면 뭡니까? 황진이가 시를 적었잖아요. 어이 벽계수 아저씨 나 여기 있는데 어디 가? 어디 간다며. 너 지금 오늘 가면 다음부터 나 못 본다? 그래 어떻게 오빠 와가지고 오늘 술 한잔 먹고 가.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시인데 이걸 작품성을 갖는 겁니다. 뭐 하는 시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석해보니까 어떤 시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권하는 시입니까? 술 권하는 시입니다. 아니면 뭐 사랑하라는 좀 김마담 만나라는 시죠. 자, 성산문입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에서 이름을 따서 이제가 된 겁니다. 성을 따면은 낙이 됩니다. 이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은나라와 주나라가 있었는데 은나라가 뭐의 나라고? 어버이의 나라고 주나라가 신하의 나라입니다. 근데 주나라가 뭐 해버립니까? 침략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와 숙제가 뭐 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신하의 나라가 임금의 나라를 칠 수 있냐. 그래서 충은 신하의 나라의 현황이 아니다 하면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다가 죽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가 나오면 항상 뭐다? 뭐의 상징이다? 충절의 표상. 충절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되셨죠? 자, 다시 갈까요? 그럼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원망하노라. 왜? 줄여 죽은들 채미 고사리를 먹지 않았느냐. 비록에 그것이 풀이지만은 그 누구 땅에서 난 거니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보냐면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백이숙제 얘기지만은 실제 이 수양산이 어디의 산입니까? 그러면 중국산의 이름이에요. 근데 수양산 하면 누가 생각나요? 수양 대군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근데 밑줄은 뭐가 쳐졌습니까? 채미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밑줄 쳐진 게 뭡니까? 푸세의 것. 채미가 뭡니까? 여기서 고사리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땅에서 난 거니? 이 말이 되지만 보세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원망한다. 수양대군을 생각하면서 백이숙제를 원망해. 왜? 자기는 뭐 했지만 줄여 죽은들 고사리를 먹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채미를 뭐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에 누구 땅에서 났니 이거죠? 그 누구 땅에서 난 고사리를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는 임금이 있는 땅의 걸 먹었지 않냐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뭐 하지 않겠다? 그러면 수양대군이 주는 녹복 나 먹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겠다? 수양대군 밑에서는 죽었다 깨도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풍유법. 풍유법은 뭡니까? 풍자에서 비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속담이나 격언이 나오는 겁니다. 주로 속담이나 격언.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밑줄 칠까요? 원관념을 완전히 숨기고 그 내용을 보조관념만 내세워 밑줄. 그 내용을 보조관념만 내세워 암시까지. 풍자의 기능이 강하다 밑줄 치시고요.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 그럼 빈수레라는 거는 원관념이 없죠. 누굽니까? 띨띨이들. 지식이 없는. 더 요란하다. 그래서 왜 많이 하는 사람은 가만히 듣다가 그거 아니야 이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핏대 높이면서 막 소리 지르죠. 두 번째,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양반은 도시 일반이요 그려. 뭡니까? 양반을 비꼬는 말입니다. 자, 우화적 수법은 다른 말로 우의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돌려 말하는 것. 보통 돌려 말하는 거는 보세요. 철수 바보 하면 직설적인가요? 우의적인가요?
직설적이죠. 철수 바보에 있으니까. 우의적이는 다른 대상을 끌어오면 다 우의적이 됩니다. 왜? 한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의적하면 우리나라 시조는 대부분이 뭐가 나타난다? 우의적 표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장인물 전체가 인간의 속성을 대표하는 미주치가요. 동물이나 인간의 속성을 대표하는 동물이나 식물 미주치고요. 그래서 이거 우화죠. 여러분들 이솝 우화 하면은 누구 나옵니까?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동식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 동식물의 모습은 전부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치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돌려 말했으니까. 채워진 우화 같은 것을 우화적이라고 별도로 가리키기도 하나 대체로 풍유법의 범주에 포함한다. 간밤에 불던 바람 동그라미 치시고요. 눈소리 동그라미 치시고 쳤단 말인가. 낙넉장송 동그라미 세모 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자가 4개씩 나올 때는요. 여기 한자는 없지만 보통 둘씩 자르면 됩니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장송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긴 소나무란 뜻이죠. 소나무 뭘 상징한다? 지조절기충. 사람으로 보면 지조절기충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마 충신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이게 다 기울어져 가고 있죠. 그럼 충신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있거나 내쫓기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앞에 보니까 간밤에 불던 바람과 눈소리 때문에. 그럼 바람과 눈소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간신배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물며 못다 핀 꽃 세모치고요. 하물며 아직 피지 못한 꽃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왜? 낙낙장송도 다 기울어져 가는데 앞으로의 필 꽃은 말해 무엇하겠냐. 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꽃은 뭡니까? 앞으로 충신이 되어야 될 선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다. 변화법. 변화법에는 도치, 대구, 서리, 문답, 도노, 생략 이런 것들, 반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치법 옆에다가 강조의 용법이라고 적어볼까요? 도치법 옆에다가 강조의 용법이라고 적읍시다. 강조라고만 적어도 좋고요. 여러분 보세요. 도치법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합격을 했는데 그 같은 직장에 있는데 괜찮은 이성이 있어요. 어때요? 한번 사귀어볼 만해요? 안 해요? 근데 대놓고 딱 얘기가 창피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좋아요. 이렇게. 그럼 서로 해서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뭐 반응이 괜찮으면 그 사람도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부터 직설적으로 커피 한잔 마실까요? 이러는 거고. 아유 좋아해요. 뭔 소리예요? 저 애인이 있어요? 아니요. 저 옆 부서의 사람이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한대요. 이러는 거죠. 도치법 좋아해요? 누가? 내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근데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 수업 끝냅시다. 시간이 되면 도치법을 하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도치법 안 써요? 세상을 왜 이렇게 밍밍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 공무원 사회가 밍밍한 거예요. 참나. 그건 많이 안 해요? 저 친구 어릴 때도 도치법 굉장히 많이 썼는데 야 뱀이다 뱀 어디 이건 뭘까요? 생략이죠. 강조입니다. 이것도. 그럼 미치는 거예요. 어디가 가만히 말해봐. 뱀 말해봐. 강조잖아요. 그냥 가는 거죠. 집에. 뒤에서 씨발 29, 18 막 이렇게 하고 옵니다. 구구단 열날이 외우면서 와요. 뱀 없어.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거니까. 스스로를 생략하면서 강조하는 용법. 자, 어쨌든 일단 도치부터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변화 밑줄치시고요.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원래는 뭐가 보고 싶어야 됩니까? 붉은 산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보고 싶어요 하면 사람들이 뭐가 보고 싶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냥 강조입니다. 붉은 산이 하면 아이씨 난 또 막 이러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부르노니 새벽을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뭐를 불러야 됩니까? 새벽을 부르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강산이
얼마나 이 강산이 아름다우냐 이렇게 되죠. 가자 하면은 뭐 어디? 그 강조되는 거 그냥 고향으로 가자면 응 이렇게 되는 거죠. 대구법입니다. 밑줄 칩시다. 같은 단어 같은 구조의 어구나 문장을 병렬적 배치. 표현하는 방법으로 음악적 효과 동그라미 치시고요. 음악적 효과라는 건 여러분 유사한 것들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운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운율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음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가 대꾸를 이루는 경우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뭡니까? 인생은 예술은 짧고 길다. 그러니까 대구도 있지만 뭐도 있죠? 이거는 대조도 있는 거죠. 반대 개념이니까.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 대꾸와 대조 둘 다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머니 진짜 강하죠. 여러분들 바퀴벌레 어때 나오면? 이거잖아. 여자들은 보통 이제 애를 안 낳은 여자들은 보통 엄마 하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애 쪽으로 바퀴벌레 가면 어디 감히 그냥 엉덩이로 문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바퀴벌레를 죽여버립니다. 맞죠? 강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서로 실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전에 분명히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한테 모든 걸 다 하고 다 챙겨주고 다 받아주고 하잖아. 결혼하면 배째입니다. 이제부터. 뭐 하면 자기야 그래 힘들어 내가 들어줄게. 자기야 그래 뭐 먹고 싶어. 결혼하면은 자기 하면 답해. 그렇진 않고. 근데 이제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와서 엄마 이렇게 챙기다가 결혼 어떻게 됩니까? 푸짐한 거 입으면 뭐야 화장이라 좀 해 하면은 뭐 어때 막 이런 거. 옛날에 그 수줍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에 남자의 태도는 좀 바뀌긴 해야 돼요. 결혼한다고 해서 야 밥해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너도 밥해 이래야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같이. 저는 집에서 절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는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 왜요? 몰라?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는 지가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 밖에 재활용 가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하지. 뭐 설거지, 청소, 빨래 다 하셔서 다 하지. 계란 껍질 일반 쓰레기 아니에요? 일반 쓰레기야 계란 껍질은. 일반 껍질. 아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나도 그거는 알아. 버리지만 않지. 아유 참나. 그래서 다 하는데 근데 내가 한다라는 건 시간 날 때 하는 거고 사실은 누가 많이 하겠어요. 차이가 많이 나지. 나는 늦게 들어가니까 시간 날 때 가끔씩 나는 해야 되는 건데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10시에 들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밥 먹고 뭐 밥 차리고 이러지 않잖아. 빨래 돌리고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10시 넘어서 막 가고 이러니까. 갑시다. 두 번째, 같은 구조의 어구나 문장이 대꾸입니다. 이제 단어가 아니라 콩 심은 데 뭐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럼 콩 심은 데 콩 나고까지 자르고 팥 심은 데 팥 심고 나는 거죠. 이거는 문장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 남기고 자르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 남기고 대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구만 있는 겁니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자르고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자 이거는요. 강의 뭐라고 할까? 키고 산이 퍼러니 뭐 할까요? 꽃빛이 표현법 찾아볼까요? 강이 파라니 새가 더욱 키고 산이 퍼러니 꽃빛이 불 붙는다. 표현법 대구 왜요? 강이 이러니 새가 이렇고 산이 이러니 꽃이 이렇다죠. 또 있는데 왜 대줄까요? 색채 대비입니다. 파란색의 대비는 뭘까요?
흰색. 퍼렇고 이건 뭡니까? 불 붙는 거니까 붉은색. 그럼 흰색과 대조가 되는 색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가 색채 대비를 찾을 때 흰색과 반대가 되는 색깔은 뭘까요? 검은색 아니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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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어. 흰색과 대비가 되는 색은 흰색을 제외하면 다 대비가 되는 색입니다. 그래서 흰색, 회색 보세요. 검정색과 회색 나오면 사람들이 비슷한 색이라서 대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색채 대조입니다. 이것도. 검정색과 회색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색인 거 분명히 인지하죠. 대조입니다. 이건. 보세요. 흰색과 빨간색, 흰색과 빨간색, 검정색과 회색 어느 게 선명한 색채 대비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색깔 정확히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명한 색채 대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선명하니까 왠지 검정 회색은 아닌 것 같아. 그럼 회색은 선명하게 색깔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거무쭈쭈꾸리한 막 이런 거. 누루쭈쭈 하면 이건 선명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는 없어요. 됐죠? 자, 서리법.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문학에서 서리법은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의문이 아니며 밑줄 칠까요? 누구나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표현 밑줄. 함으로써 다시 밑줄.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결론.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겠냐? 라고 물어봤죠. 근데 우리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속으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공부 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거 문학이라면 않겠니? 했을 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답법은 다른 말로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부러 자문자답 밑줄 치시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문학이 여러분들이 비유와 상징이 많다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이거 해석하기가 불분명해지죠.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하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질문 답을 했으니까 답을 보는 순간 이렇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문자답은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내용을 좀 더 뭐 하기 위한 방법이다. 쉽게 말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세요.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하고 끝내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근데요, 어머니 그 먼 나라 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그 먼 나라라는 건 이상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상향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닌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노법. 밑줄. 대상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입니다. 대상의 이름을 부르니까 누군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동포 여러분 불렀죠? 도노법입니다. 여보시오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도노법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도노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시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할 텐데 김준수의 꽃. 그냥 지끈지끈하죠. 자, 6번째 생략법입니다. 글의 간결성과 압축성을 살리기 위하여 어구로 생략함으로써 여운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운을 남기는 방법. 근데 우리가 여운을 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운을 형성하는 방법 한 3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점 6개를 찍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한다? 서술어 생략.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이다! 뱀! 뱀! 이렇게 서술 없어요. 그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안 했어요? 장난할 때? 선생님 그러죠? 오냐 아니 안 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여운. 그 다음에 뭐? 명사로 종결을 해도 여운이 생깁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 끝났어요. 명사로 끝났어. 미치는 거지 이제. 어쩌다고. 생략법 잘 써야 되는데 그래야 뭐 이성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그거 있잖아요. 뭐 연인인데 결혼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가 나랑 결혼. 끝내는 거야. 여자가 그래. 뭐 이제 우리 오래 사귀었으니까 그래. 우리 결혼도 생각해봐야지. 뭐 그때 얘기하고 자기가 결혼.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아직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난 그 말하고 싶다고 이러는 거잖아.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눈치를 보는 거지.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니, 난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모든 결정권을 대부분 누가 갖습니까? 여자들이 보통 많이 갖습니다. 결정권은. 남자는 뭐예요, 그냥? 그냥 힘센 누군가예요. 물리적으로 힘이 센 집에 같이 있는, 데리고 있으면 피곤하고 없으면 약간 섭섭한. 아,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친구들이. 동창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말하다 보면, 야, 니네 남편 잘해주지 않냐니까. 아휴. 그러니까 있으면 짜증나고, 없으면 약간 섭섭해. 그 농담시계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필요한 게 연령대별로 좀 달라요. 10대는 뭐가 필요해? 방탄이 필요해? 10대는 뭐가 필요해요? 친구 1순위. 그 다음에 돈, 뭐 부모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0대 때는 애인, 돈, 부모. 뭐 30대 때는 그 돈이니까 뭐 애인, 돈, 부모. 40대 때는 결혼하잖아요. 40대 때는 애기, 강아지, 남편. 50대 때는요, 돈, 강아지, 애기, 자식. 60대 때는요, 강아지, 돈 없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사라져.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서 강아지보다 한참 뒤에. 불쌍하지 않아요, 그거? 남자가 10대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여자친구. 20대 때 필요한 거 여자친구. 30대 아내. 40대 때 아내, 애엄마. 50대 때 집사람. 60대 때 집사람. 일거성을 가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웃으면서 나 한참 웃었어. 그 읽으면서. 공감이 어느 정도 가는 느낌.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근데 남자는 진짜 좋은 의미로, 난 태어나도 당신과 다시 결혼할까 하면 여자들이 됐어. 난 태어나면 절대 안 해. 그러면 뭐 합니까? 딸들 보고 결혼 늦게 해.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분명 아빠 얘기 들어보면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좀 생각이 다른가 봐요. 자, 반어법 봅시다. 반어법을 보면, 여러분, 반어법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 게 반어법이 뭡니까? 반어와 역설을 동시에 좀 해봅시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문법보다는 이런저런 말을 할 게 좀 많아요. 문학에서는 예가. 문법에서는 이런 예 자체가 나오기가 어려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반어와 역설 구분해 봅시다. 아이러니어 패러독스라고 하는 건데, 뭐 영어는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자, 반어와 역설 구분하는 법.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요. 아, 장미란 선수를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떤 특정 인물을 비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반어일까요, 역설일까요? 매우 날씬하대요. 역설 말이 안 되는 걸 역설이라 그러죠. 반어의 역설이에요. 반어예요? 말이 돼? 다른 선수에 비해서 그렇게 비교 대상을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반어와 역설을 따질 때는 한 문장에서만 찾는 거예요. 한 문장에서만. 반어와 이건 우리는 지금 내재를 찾는 거예요, 외재를 찾는 거야? 내재적 표현법 중에서 지금 비유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 어떤 거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반어는 하나의 문장을 봤을 때 뭐가 없는 것, 뭐가 생기지 않아요?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뭐가 없는 것, 모순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반면에 역설은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역도선수 장미라는 매우 날씬하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 아니라 반어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없는데 거기에 쓰인 말과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는 좀 그 체급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씬해요, 좀 체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어잖아요. 반어의 역설이에요. 역설. 왜요? 작은 거인이라는 게 있죠. 하나의 문장 중에서 거인이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는데 앞에 모순이 생겨서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문장들이 오는 거예요. 항상 대립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아우성은 뭐 하는 거죠? 큰 소리를 내는데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이니까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의 문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반어부터 한번 봅시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부러 반대게 되게 함으로써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아이러니라고도 하며 겉으로 드러난 및 주칠까요?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표현하고자 하는 본뜻은 다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반어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개입니다. 공격적 표현으로서의 반어도 있고 또는 강조의 표현으로서의 반어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에게 쓰는 말,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었던 반어입니다. 시험 기간에 놀고 있거나 시험을 못 보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참 잘한다. 아이고 우리 딸 예뻐. 막 이런 말 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나 분명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와서 잘한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문맥적으로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내용은 저거 내가 난 자식이지만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반어란 말이에요. 이건 공격적 반어입니다. 근데 강조의 반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꼬마 아이들 본 적이 있죠. 근데 꼬마 아이들 보면 되게 예쁜 애들이 특히 나가지고 그 어릴 때는 외국 애들 호녀라들이 그렇게 예쁘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예뻐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가만 막 볼때기 한번 꼬집어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또 너무 작으면 손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 요만한 손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한 돌 이내의 애들이만 만질 때 아이고 예뻐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요? 아이고 무슨 예뻐요. 우리 못난인데 이럴 때 우리 못난인데 할 때는 예쁘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진짜 못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강조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은 뭐 반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뭐 하는 거? 남에게 뭐 불만의 표시를 하는 거. 되셨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심화 문제 잠깐만 한번 볼까요? 정호승의 또 기다리는 편지입니다. 지는 저녁해 밑줄 치시고요. 자, 여러분 지는 저녁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긍정 확률일까요? 부정 확률일까요? 부정 확률입니다. 왜?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 확률이죠. 해가 지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즉 하강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인 거니까.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밑줄 칠까요? 오늘도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랑했으니까 사랑이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미래도 하겠죠 아마. 그럼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날점은 밑줄 치고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죠. 왜? 저녁해와 유사하잖아요. 지는 저녁해. 날점은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부정이네요.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이 빈 길 밑줄 칠까요? 길인데 어떻게 비어있는 길이니까 외로움을 강조하고요. 뜨면 사랑과 어둠이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그럼 섬 하나 떠올리니까 우는 거니까 섬도 부정.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해마다 첫눈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습니다. 이게 반어래요. 왜 반을까요? 여러분 기다리는데 뭐합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원래는 막 기다리면 막 애잔하고 애답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행복할 수 있다라는 문맥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다기보다는 뭐가 됩니까? 오히려 기다리는데 나는 지쳐요. 지쳐요라는 말보다는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가 되겠죠 아마. 그래서 반어로 보시면 되고요. 역설입니다.
아까 역설을 했으니까 한번 바로 가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이치 안 맞는 듯 하나 미주시고요. 이게 모순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밑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절실히 드러낸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 모순이 생겼지만 뭐한다? 새로운 진리, 새로운 의미, 새로운 진실을 나타낸다. 그게 바로 역설입니다. 자, 첫 번째 님은 같지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는 괄호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괄호. 그럼 님이 갔는데 나는 어떻게 했대요? 안 보냈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예 모순이 생겨버렸죠. 앞뒤로.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진리가 뭡니까? 아니죠. 어쨌든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나마라도 님은 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동그라미, 황홀한 동그라미. 역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요? 슬픈데 즐거운 거죠. 근데 이 역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설보다 좀 다른 게 뭐가 되는 거죠? 얘도 뭘 나타내는 거고 감정 얘도 뭘 나타내는 겁니까? 감정이 서로 모순이 된 거죠.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감정의 대위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감정의 대위법이라는 용어가 보이면 그러니까 역설인데 두 가지 감정이 안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로운데 황홀한 감정, 감정의 대위법입니다. 다음에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동그라미 치고요. 위에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는 동그라미. 여러분 사랑은 헤어지는 겁니까? 만나는 겁니까? 만나서 막 아밀라제도 교환하고 막 죽고 못 살아야 되는데 이별을 해야 된대요. 사랑이 이별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역설입니다. 깊이 새겨지는 너의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움 동그라미 눈부심 동그라미. 외로운데 눈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설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행복한 동그라미 치고 예수 그리스도 밑줄 치시고요. 이게 뭘까요? 역설입니다. 뭘까요? 괴로웠던 사나이가 누구? 행복한 예수처럼이니까 같다는 얘기죠. 처럼 원근님과 보조건님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괴로운데 행복하대요. 사나이가 예수래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행복하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설이 되는 겁니다. 됐죠? 강조법 별표 치시고요. 강조법에는 반복도 있고 열거도 있고 연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감과 점층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반복법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반복이 되면 뭘 형성한다 그랬습니까? 운율. 그러면서 뭐? 강조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꼬마 애들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강조할 때 엄마한테 쓰는 말이 뭘까요? 반복합니다. 엄마 저거 사줘 막 이러잖아요. 엄마가 어때요? 싸대기 하나 때리면서 가라 이러죠. 마트에 가면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사줘 막 이러잖아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뭘 반복했습니까? 들어 누워서 막 팔다리 바등바등 하는 거. 본 적 없어요? 그런 친구 애들? 가끔 보잖아요. 근데 엄마들 어떻게 해? 두고 가야 됩니다. 그거 들어주면 안 돼. 아니면 거꾸로 같이 해봐요. 한번 애가 놀라게. 하셨어요? 아니 하셨어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왜?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이 다른 잘 모르는데 되게 주변에서 되게 착한 애들이라고 하거든요. 난 얘기하는 게 공부를 못해도 좋다. 인간이 되고 보자. 그래서 가장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지만 사람들 보면 인사하고 그래서 맨날 오르다 내리다 보면 아줌마들이 오지랖 넓은 아줌마들이 꼭 말을 걸잖아요. 아이고 몇 동인 건 다 알아 또. 아이고 누가 아버지 애들 참 착해요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뭘 사주고 이런 걸 별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은 이유를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웃긴 게 어린이날 사주고요. 크리스마스 날 사주고 없어요. 생일 사주고.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뭘 샀는데 크리스마스 날도 웬만하면 안 사주려고 하는데 다 사니까. 그래서 생일날 뭘 샀는데 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지들끼리 앉아서 얘기해요.
다음 크리스마스 날은 뭐 받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받을 게 정해져 있으니까 받은 날이. 근데 보통 때는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사주는데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에서 사주는 거고 자기들의 의지에서 살 수 있는 건 그때밖에 없다. 이거 마트 가서 뭐 장난감 보면은 늘 하는 말, 이거 사주세요 얘기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해도 돼요? 구경해야지. 어차피 안 사줄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돼야 나는 그렇다고 뭐 안 사주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뭐 하다 보면 아빠가 사줄게? 그래서 사주긴 해요. 내 의지에서 사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맞잖아. 눈치를 보지는 않고 사고 싶은 걸 은근히 말해. 은근히. 그리고 넌 얘기하는 게 비싼 거 안 사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뭐 저거 요즘에 뭐 레고 좋아해서 뭐 레고 막 10만 원 넘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한 딱 보다가 4만 원짜리 고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멈추고 막 보잖아. 가가지고 아빠가 나머지 더 해줄게 하면 막 고맙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너무 다 해주니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닌데. 부모도 힘든데. 사실은 어떤 집에서 10만 원짜리 사주지 못하는 집들은 많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뭐 하면은 뭐 이거 사줄까? 아니에요. 지금 옷 입을만 해요. 그래? 아직 이거 괜찮나요?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딸애는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오빠가 입던 옷을 그렇게 입고 싶어 해. 이상해, 여잔데. 그래서 나 보면서 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그런 거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서 많이 배워서 애들이 그래도 좀 인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좀 강조하는 편이라. 자, 어쨌든 다시 갑시다. 반복법. 잔디, 단지, 금단지, 심신산청, 금잔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잔디가 그만큼 많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산에는 꽃 피니, 꽃이 피니. 뭘 강조하는 건가? 꽃 핀 걸 강조하고 싶어서 꽃 피니, 꽃 피니 그런 거죠. 자, 열거법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늘어놓음으로써 밑줄치시고요. 강조하는 표현이다. 대체로 문장 성분의 같은 자리에서 셋 이상의 비슷한 단어가 배치되는 경우가 해당하며 같은 어구가 배치되는 것은 열거법이 아니므로 반복법으로 본다.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쓸쓸함. 그러면 결국은 추억, 사랑, 쓸쓸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됐죠? 여러분들 열거와 반복은 구분할 수 있겠죠? 반복은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같은 겁니다. 근데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쓸쓸함은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열거입니다. 연세법. 연세법은 여러분 예전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끝말 잇기 노래라고 해봤죠, 여러분들. 그게 열거법입니다. 연세법입니다. 밑줄 칠까요? 앞 구절의 말을 다시 다음 구절에 연결 이거죠.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은 기차 이런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바로 앞에 있는 단어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절도 됩니다. 바람은 구름을 몰고 그 다음에 누구? 바람은 구름을 몰고 왔죠. 그 다음 얘기도 또 구름 얘기란 얘기예요. 문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바람 보세요. 이 이야기가 바람 얘기 그 다음 누구 얘기? 구름 얘기 그 다음도 누구 얘기? 구름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구름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도 다시 보면 고인이 누굴 못 봤어요? 나를. 그 다음에 또 나가 또 나왔죠. 받아서. 이러니까 뭐가 된다? 연세법이 되는 겁니다. 점층과 정감. 점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깊어지고 이런 거고, 점강은 점점점 약해지고 좁아지고 얇아지고 이런 거죠. 실록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과 모든 구석구석 점점점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넓어지고 있는 거죠. 됐죠? 근데 다음에 보시면 점강법. 천하 동그라미 치고요.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 동그라미 치시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집 동그라미. 그러면 천하는 온 세계죠. 그 다음은 그 나라 한 나라죠. 그 다음은 집이니까 어떻습니까? 범위가 줄어들고 있죠. 점강법입니다. 비교와 대조. 비교법.
밑줄칠까요? 성질이 비슷한 두 가지 사물이나 내용을 서로 비교. 만큼 보다를 사용한다. 너의 넋은 수녀보다 더욱 외롭구나. 아 강낭콩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의 마음 흘러라. 이런 식으로. 대조법. 표현하려는 내용과 밑줄칠까요? 의미상 대립관계. 의미상 대립관계. 단어나 구조를 통해 다시 밑줄. 차이점 부각.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대조와 대구조. 근데 이때 대조는 뭐? 짧고 길다라는 단어의 대조입니다. 길다 짧다. 산천은 의구 영원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의미상 대조입니다. 그럼 산천이 자연은 옛날부터의 모습 그대로인데 인걸 사람의 모습은 없다 하니까 의미상으로 보니까 자연은 영원 불변한 것. 인간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 그래서 의미상의 대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가람이 파라니 새 더욱 키고 이건 뭡니까? 강이 파랗고 새는 희다. 색채 대비. 들을 때는 우랜데 보니까 눈이로다. 감각입니다. 청각과 시각입니다. 영탐법. 기쁨 동그라미, 놀람 동그라미, 슬픔 동그라미, 감동 동그라미. 그래서 감정세모. 영탐법은 뭘 나타내면 되는 거죠? 감정을 나타내면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워서 서러워라 동그라미. 서럽다라는 감정입니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온 것 같지 않다라는 감정을 표현한 거죠.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하라 말을 좀 해다오 답답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장법. 과장법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과장법 하면 뭘 생각합니까? 크게 부풀린 걸 과장이라 그러죠. 그런 건 향대 과장입니다. 그런데 작게 하는 과장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옛날 말 중에. 공무원 월급 어떤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이라 그러죠. 아 이거 어떻게 쥐꼬리만큼만 받아. 이건 크게 하는 거예요? 작게 하는 거예요? 이걸 향소과정법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도 과장이란 얘기예요. 목소리인데 여자들 목소리 보면은 막 작게 하는 사람 보고 뭐합니까? 모기 같은 목소리라 그러죠.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게 얘기하는 거죠. 향소과장법입니다. 이것도 과장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그거 있죠. 놀라면 간이 콩할 만한 놈. 간이 콩할 만하면 죽습니다. 술 먹는 순간 다 죽어버려요. 해독되기 전에 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향소과장법이라 해서 이것도 과장법의 일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장이라고 하면 뭘 알고 있어요? 크게 하는 것. 특히 과장법 크게 누가 많이 합니까? 남자들이 술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과장법 없으면 도대체 말이 안 돼. 맞잖아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과장법도 사용하고 직설적 표현도 사용하고 여자들은 우회적 수법으로 뭔가를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만약에 남자들이 관심사는 차가 많으니까 내가 비싼 차를 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봐봐. 내 차야. 괜찮지? 이렇게 했는데 여자들은 핸드백이나 이런 거 비싼 거 사면 어떡합니까? 말은 안 하고 살짝 올려놔요. 말을 하라고! 근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있다 갑자기 그거 어디야? 아 별거 아니야 하면서 내려놓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돌려. 바닥에 두지도 않으면서. 맞잖아. 근데 남자들이 좀 그런 거는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차나 관심사에 있는 건 하는데 명품 지갑 같은 것도 그렇게. 저는 지갑을 사고 나서 10년 정도 만에 바꿨거든요. 근데 바꾼 이유도 나는 쓸만해 아직. 근데 제발 바꾸래. 아니 옛날에 살 때도 몇십만 원 주고 비싸게 샀는데 찢어진 것도 없고 그냥 약간 때가 묻잖아요. 아무래도 그거에 대충 닦으면 되지. 그 때 묻으니까 오래된 거 하는데 좀 바꾸라고. 그래서 또 바꿨어요. 공항 갔다가 면세점에서. 난 그쪽에 난 명품에 관심이 없어서. 자 갑시다. 억양법. 칭찬했다가 욕을 하거나 이 억양법은 뭐냐면 사실 문학에서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어겨워 있죠. 야. 잘 봐. 이런 식으로 이 억양을 통해서 강조할 수 있지만 문학에서는 이게 좀 어렵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칭찬했거나 욕하면 칭찬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했어 이러다가 욕할 때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억양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골은 장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위풍이 있다 긍정. 언변이 없다 부정이죠. 그럼 이게 억양법이 생긴다고 보셔야 되는 거야. 친구끼리 얘기할 때 쟤 잘생겼어. 진짜 잘생기지 않았니? 멍청한 놈. 이런 식이에요. 이럴 때 억양이 생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근데 문학은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보통 질문이 많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양반 몰골은 뭐 흉악 부정, 문자 속은 기특 긍정. 그럼 뭐 그 양반요. 이거 흉악한데 기특해요. 이런 식으로. 됐죠? 미화법. 미화법은 사실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대상이나 내용을 의식적 미화 밑줄 치시고요. 현대문학에서는 이러한 미화법이 미화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식화 작업 과정을 거쳐 예술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고 옛날에 뭡니까? 양상군자. 간호사 대신에 백의의 천사.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미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정적 언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일부러 미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동물한 말이요. 동물한 말이 시대적으로 부정적 금기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안 쓰는 겁니다. 동물한 말은 사실은 친구예요. 근데 동물한 말이 전쟁 중에는 다 썼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빨간 만장을 찬 사람들이 와서 똥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무하면 왠지 먼 것 같아요. 저 북한 쪽 저런 나쁜 놈들이 와서 쓰는 말 같은 것 때문에 금기어처럼 돼서 우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노래 중에 이런 노래 배운 적 있어요? 동무들아 오너라 모두들 손. 그거 동무잖아요. 친구들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기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동무하면 누가 생각나니까. 그렇죠. 북한 쪽 애들이 생각나가지고 금기어. 똥도 마찬가지예요. 똥은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금기어 시대가죠. 똥이라고 하지 않고 뭐합니까? 변. 똥통 안 하고 뭐합니까? 변. 화장실. 똥통이라 그래요? 화장실. 나 똥통 가고 싶어 이래요? 화장실 가고 싶다. 나 똥. 여러분들 얘기할 때 남자들은 금기어를 그냥 사용해요. 평상시에. 나 똥 마려 그러죠. 여자들은.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대놓고 얘기해요. 똥 마려. 와 씨발 이거 물 나와 물 설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자, 문체입니다. 이제 문체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론적인 것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체와 사회는 좀 봅시다. 문체와 사회. 첫 번째, 문체는 밑줄 칠까요? 사회 계층적 특성 반영 밑줄 칩시다. 문체는 사회 계층적 특성 반영 밑줄. 그럼 문체라는 것은 사회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사회는 괄호치까요? 양반과 상민이 구별 걸어치고 계급사회 밑줄. 그러니까 양반의 문체와 누구의 문체가 다르다? 상민의 문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대를 상득 양반이 밥 먹기를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 뭔지 알겠죠? 종놈이라고 하는데 종이 진지를 고하거든 올리라 말하고. 올리라는 누가 쓰는 말이에요? 종이 진지를 말할 때는 올려라 말하라는 얘기고, 올려라는 평민의 말이에요. 말고 드리라 하고, 드리라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양반한테는 쓰란 말이에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반한테 뭐를 할 때는 진지를 올리지 말고 드려라 이거예요. 숭늉을 먹으려 하거든 가져오라 하지 말고 진지하라 그러죠. 가져오라는 뭐? 숭늉 가져와는 평민의 말. 숭늉 진지하라는 양반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고 있음에도 단어가 어떻습니까? 달리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은 또 다른 말 쓰죠. 우리는 밥 먹는 거죠. 양반은 진지죠. 임금은요 술하잖아요. 우리는요 얼굴은 쌍판떼기죠. 양반은요 면이죠. 임금은요 요만이죠. 이런 식으로. 평민은요 우리가 먹은 걸 몰고 소화 과정을 다 끝내서 겉으로 나올 때 우리는 똥 싸죠. 양반은요 변, 임금은 매화죠. 매화입니다. 임금의 똥은 매화입니다. 두 번째, 문체는 사회 제도 및 구조를 반영한다. 밑줄 치시고요. 사회 제도 및 구조.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 밑줄, 가족제도 밑줄, 사회제도 밑줄, 남녀 표현 양식의 차이가 있다. 월인속보가 뭔지 알죠? 부처님의 일대를 한 거. 내 이 꽃을 드리려니, 나오리니는 드리려니
원하든 내 생애에 그것을 그래 각시가 뭐죠? 가시는 색시 대회하지라 되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꽃을 주니 나는 그대의 색시가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선에 대답하시기를 내 좋은 행적을 닦아 일없은 법례 없는 도리를 구하노니 죽살이 고개는 죽고 사는 고개 이런 뜻으로서 죽고 사는입니다. 죽살이가 죽고 사는 인연은 듣지 못하였다. 구이가 누구죠? 석가부인의 전생입니다. 구이 말하기를 내 원 아니면 종하면 꽃을 못 얻으리라. 선혜가 말하기를 내 그러면 너의 원을 종하리라 따르리라 이런 식으로. 그럼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가족 제도다 보니까 소자, 소녀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가족관계에서도.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대감마님 옷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요. 안방에만 있으니까 안방마님. 사회시대니까. 여자는 안방에 벗어났으니까 안방마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3번 문체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특성이니까 뭡니까? 사투리가 나와야 되겠죠. 자, 남의 집에 가서 주인을 찾을 때 시골서는 보통 주인 계십니까? 또 시골에는 주인 계세요? 이렇게 하나 봐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찾지만은 서울에는 이리 오너라 왜일까요? 왜 문체는 지역사회일까요? 서울은 누가 많이 살아요, 여러분들? 양반이 많이 살니까 양반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리 와, 네가 이런 뜻이고요. 지역사회는 다 대등하니까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 보면 꼭 이러잖아요. 가가지고 뒷짐 이렇게 팔자그럼을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종놈이 문을 딱 열면서 네 이렇게 열잖아요. 내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이리 오너라 하면 문 열어놓고 그냥 물로 하나 착 치대기고 네가 오너라 이 자식 하고 문 닫아버릴 거야 아마. 나는 제명이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문체는 시대를 반영한다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 그 웃긴 게 남자와 여자 있죠.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양반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그쵸? 근데 남자 이름 중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드라마상에서 개똥이 또 먹새. 개똥이는 보통 어린애들한테 많이 쓰죠. 먹새, 돌쇠야 이런 말 많이 듣죠. 여자 이름은 1월이, 2월이, 3월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름 안 지어준 거예요. 시대가. 여자는 사람 생각 1월에 태어나니까 1월이, 2월에 태어나면 2월이. 그러니까 드라마 보다가 4월 하면 4월생. 근데 먹새, 돌쇠는 뭘까요? 많이 먹는 남자는 먹새입니다. 돌쇠는 힘이 세면 돌쇠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지은 거죠, 사실은. 자, 다시 넘어가서 34쪽 봅시다. 한 번쯤 짚고 갈 이야기입니다. 꼭 볼까요? 첫 번째, 문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사실은 이거 안 적어도 체감하죠.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작품을 접해야 하나,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나,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나.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제는 문학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없다.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 EBS만 보라는 띨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문학에서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워야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거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거 잘 나와요, 모의고사에? 그게 문제잖아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학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만 볼까요? 세부적 구절풀이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세부적 구절풀이가 뭡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단어에 밑줄 또 풀이해주고 또 단어에 밑줄 또 풀이해주고. 이건 고등학교 때 띨띨한 학교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어떤 유형이죠? 내신 유형입니다. 근데 글씨만 알고 있어서 기분은 좋아요. 아, 잘 알아. 하지만 흐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필기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막 형광펜 노란색하고 밑에 빨간 줄로 막 하고 파란색하고 나 필기 잘하지. 뭐 이런 것들. 자기 만족을 위한 겁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기출문제의 유형을 먼저 분석해보면 부분보다는 뭐 전체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감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 3번처럼 뭐 하면 안 된다? 세부적 풀이에서 밑줄 치고 뜻풀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살짝 보여줬지만 자, 시 이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중 이질적인 것, 긍정과 부정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5번째, 따라서 지나친 분석 감성과 구절풀이 위주 공부는 금물이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된다라는 것. 이해됐죠? 자, 문학감상법 3번째,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 이건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하나만 다시 해봅시다. 멀리 가서 하나 해볼까요? 67조 잠깐만 봅시다. 67조. 잘 보세요. 이제 67쪽에 보면 거기 김광윤의 은수저라는 작품이 있죠. 그냥 걷어놓는데 보이니까. 자,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밥상에 애기가 없다, 밥상에 애기 없다, 괄호칠까요? 애기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뭐 기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슬픈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애기가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애기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울고 있는 거죠. 다시 봅시다. 산이 저문다,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 노을이 저문다, 잠긴다,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을까요? 애기가 없고 울고 있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배경이면서 죽음과 관련된 배경을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산이 저문다, 죽음과 관련된다. 왜요? 몰라. 그냥 적어. 이런 식의 공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의 2에 들어갑니다. 문학의 2, 52쪽으로 가죠. 근데 중간에 거는 여러분들 생략하셔도 됩니다. 싹 넘어가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왜? 문학작품, 나중에 독해, 즉 비문학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론적인 거는 사실 안 나올 만한 것들, 그냥 읽어도 100% 이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학의 2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